자, 우리 물리는 총 3단원으로 돼 있죠, 그죠? 자, 3단원 돼 있고, 자, 1단원에 역학, 그다음 열역학, 그다음에 상대론, 그다음에 전기, 자기, 파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2번의 수업을 역학에다가 4번을 쏟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열역학, 상대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기, 파동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특히 여기에서 잘 보시면, 자, 전기 파트를 2번을 하는데 그 2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전기력만 한 번 할 거고요. 자, 그 외를 한 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자기 파트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한 번 할 거고요. 또 그 외 파트를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물리학 1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역학이죠. 그 다음에 전기력이고요. 그 다음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파트들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1년간의 과정에서 저의 수업에 대한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역학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역학 문제가 대략 한 8문제 가까이 나오죠, 그죠? 뭐 파생적으로 다 포함시키면. 그럼 결국엔 수업 문제 중에 역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역학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수능 때까지 굉장히 여유롭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6월까지 못 만들면 수능 치는 그날까지 쪼들리면서 계속 모의고사를 치고 하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 어떻게든 역학을 만들어 놓자 라는 컨셉으로 6월까지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저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전부 다 할 겁니다만 저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자. 그리고 여유롭게 수능을 맞이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월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렇게 개념에다가 문제풀이 스킬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자, 기출에다가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을 섞어서 같이 문제 푸는 시간들을 쭉 가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부터의 시간들은 결국에는 거의 모의고사,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 위주로 보내다가 결국 9월부터는 뭐 파이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느낌 오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정말 슬프게도 여러분들 아직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성적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부터 이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요. 화이팅 해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해서 요거 이제 피드로 갈게요. 자, 보시면 요 교재 개념서는 총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받은 거는 3권입니다. 1단원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페이지를 자, 1페이지 피시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역학에 대한 분류를 뭐 4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들어갈 내용은 속도와 가속도, 그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 내용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뉴턴 운동 법칙, 그 다음 주는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거 3개가 굉장히 어렵고요. 얘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지만 달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속도와 가속도 이제 힘과 운동 나와 있고 이제 물리량의 분류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알죠? 써져 있죠, 그죠? 오케이. 자, 해서 봅시다. 물리량의 분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칼라와 벡터 하고 나와 있는데 스칼라량부터 오늘 1교시는 좀 지루할 거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1교시는 좀 지루한데 2교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교시 좀 졸지 마시고. 근데 봤지 나? 봤지? 아니야? 너네 내 손을 눌렀다. 기억이 나고 뭔가 흔한 얼굴은 아닌데. 그래, 그럼 다 알겠어. 하기 전에 우리 설문 한번 하고 갈까? 자, 물화 손 들게요. 야, 물화. 나 제일 좋아하는 물화. 바람직해. 자, 물색 손 들게요. 자, 물색. 물지? 생각보다 물지가 얼마 없다. 특히 이제 그 물지는 잘 들어요. 솔직하게 난 그 생각을 해. 지구가 거의 암기 아니야? 그죠? 지금 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물리는 좀 암기적 요소가 적죠. 물리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과를 좀 하시고 여기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물생은 화이팅 하시고 생물을 잘 못해서. 자, 여튼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물리량의 분류 스칼라량과 벡터량 들어갈게요. 자, 스칼라량 봅시다.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이 10kg라고 하면 자, 이것으로 질량은 완전하게 결정되며 여기 남쪽이나 북쪽 등의 방향은 필요 없다. 자, 이처럼 밑줄 그을게요.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자, 해서 예시 한번 보시면 시간, 길이, 이동거리, 속력, 질량, 온도 같은 것들은 방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스칼라량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계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칙 연산으로 우리는 스칼라량들의 계산을 하죠.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에 몇 킬로가 쪘다, 아니 빠졌다,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하지, 그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벡터량 가볼게요. 읽어봅시다. 자, 물체가 속도 10m/s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 자, 이처럼 자, 밑줄 그읍시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해서 마저 읽어봅시다. 방향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방식은 아까 스칼라량으로 계산했던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시 보실 텐데 예시의 밑줄 다 그어 놓을게요. 자, 힘,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등등 돼 있죠. 자, 우리가 역학에서 다룰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들 다 어디에 속한다? 벡터량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밑에 보실 건데, 벡터는 동그라미 하나 칠까? 화살표로 나타내면 자,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벡터량에 해당하는 물리량들은 이렇게 다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힘, 위치 다 마찬가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벡터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밑줄 하나 그어둘게요. 좌표의 연산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다들 이제 고3이니까 평면 좌표 정도는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4,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4,3은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방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벡터의 길이가 5에 해당하니까 그 크기가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분명히 이 4,3이라는 건 하나의 벡터입니다. 하나의 벡터량에 해당하죠. 자, 근데 얘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1,2 더하기 3,1로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분명히 하나의 벡터량인데 얘를 어떻게 두 개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해지죠.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지? 바로 벡터의 분해라고 부르고요. 혹은 그 역의 과정으로서 두 벡터를 합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이 과정을 벡터의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칙 연산과 다르다는 얘기는 좀 더 심플하게 보시면 4,3에 해당하는 이 벡터량의 크기는 얼마에 해당하지? 5에 해당하고요. 1,2는 루트 5에 해당하죠. 3,2는 루트 10에 해당합니다. 이거 둘이 단순 합을 해서 5를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벡터의 연산 방식은 좌표의 연산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물리학 1에서는, 물론 물리학 2로 가면 합성을 하지만 물리학 1에서는 분해라는 이 방식만 종종 활용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느냐? 아닙니다. 주로 어떻게 분해하느냐? 다음과 같이 4,0 더하기 0,3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분해를 하느냐? 이 두 벡터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해를 해요. 자, 그러면 대체 이러한 분해를 어디에 쓰는가? 당연히 궁금해져야겠지, 그지? 좀 이따 필기 시간 드릴게요. 일단 필기하고 하자. 일단 먼저 필기하시고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자,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 자, 뒤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 제일 아래 중력 가속도라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읽어볼게요. 자, 지구의 지표면 근처의 모든 물체들은 만유 인력에 의하여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물체 질량에 비례한 힘인 중력 F=mg를 받죠. 자, 이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중력만 받으면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뉴턴 제2법칙은 뭐지? F=ma죠. 자, 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9페이지 아랫부분. 자,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 G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칠판 보시면, 자, 해서 자, 질량 m짜리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mg라는 힘을 받죠. 그래서 mg=ma가 되면 이 물체는 중력 끝장 내에서 중력 가속도 G를 받으면서 밑으로 떨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물체가 그냥 가만히 놓아지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어떤 빗면 위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세타의 각을 가진 빗면입니다. 자, 여기에 물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만약 이 물체가 빗면 위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봐서 알겠지만 가속도라는 개념은 어디에 포함된다? 벡터량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가속도 G를 뭐 할 수 있느냐? 두 개의 가속도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각은 세타가 나오죠. 그러면 이 방향 가속도는 G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어주고요. 이 방향 가속도는 G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주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빗면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빗면 방향으로는 정확한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뚫고 내려갈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 가속도 성분을 버려야겠죠. 그래서 빗면
있는 물체는 어떤 가속도로 떨어지게 돼 있다? 바로 g sin 세타라는 가속도로 떨어지게 돼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를 2개 더 넘기시면 2개 맞나? 12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빗면 위의 두 물체에서 빗면 위에서의 가속도 각이 세타일 때 빗면 위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빗면 성분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g sin 세타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면 결국 여기서도 메인은 뭐냐면 물체가 빗면 위에 있을 때 가속도를 가지겠지, 그치? 근데 그 가속도는 질량 성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 물체들을 막 빗면 위에 놓아도 같은 빗면이라면 무조건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게 돼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보여? 아, 좋은 선택이야. 그래서 필기해두겠습니다.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제 수업을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 치는데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굳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다 쓰여요. 정말로. 그치? 그죠? 필기해둘게요.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는 지금 좋은 기운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굉장히 비과학적이지만 작년에 여기서 수업 같이 들었던 친구 한 명이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까지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다 쓰시면 돌아올 겁니다. 이 페이지로. 오케이. 자, 이 페이지로 돌아오실 건데, 자, 또 수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할 겁니다. 그 주말에 클리닉이 따로 좀 있고요.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평일에 수업 끝나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밤에 평일에 한 이틀 정도 될 겁니다. 따로 또 줌으로 또 클리닉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 좀 들어오셔서 혹은 학원에 오셔서 질의응답까지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첫 걸음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질의응답이라던가 클리닉 같은 것들을 많이 배치해놨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자, 이 페이지. 자, 굉장히 쉬운 내용들을 들어갈 거지만 그래도 잘 들어둘게요. 자, 이동거리와 변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동거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물체가 실제로 운동한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로 스칼라량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해서 자, 이동거리는 영어로 distance라고 하고 기호로 small d를 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위치 볼게요. 자, 기호로 S 씁니다. 자,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 즉,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점, 기준점이 필요하며 자,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물체의 위치는 달라진다. 보통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거에서 특히 좌표평면에서는 기준점이 원점이었죠, 그죠? 해서 자, 직선상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자, 여기 좀 밑줄 그어둘게요. 직선상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낸다. 자, 이걸 왜 밑줄 그으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물리학 1에서는 절대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분석하는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항상 1차원상, 직선상에서만 계속 물체들의 운동을 분석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방향을 따질 때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로만 따질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변이 들어갈게요. 자, 기호 보시면 델타 S죠, 그죠? 즉 위치의 뭐다? 변화량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위치 변화량을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변이의 크기,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은 직선 거리이고요. 변이의 방향,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간단한 유퀴즈 하나 보시면, 자, 물체가 A에서 이렇게 B까지 40m 가고, 자, B에서 이렇게 C까지 30m 갔다라고 하면, 자, 이 과정에서 A, B, C 과정에서 자, 물체 이동 거리는 당연히 7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변이는 이렇게 이어주시면 그 크기가 50이고요. 방향까지 A에서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시로서 이렇게 A, B, D 과정을 보시면, 자, 이동거리 똑같이 70이고 변이 크기는 50, 방향 A에서 D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특징만 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죠. 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면 이동거리랑 변이는 같을 수 없나? 같을 수 있죠. 언제?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갈 때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고, 여기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바로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방향에 변화가 없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겠죠. 필요한 거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읽으시면 굉장히 널널합니다.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자, 다 되시면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 속력과 속도 하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속력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단위 시간 동안 물체 이동 거리라고 나와 있고요. 해서 자, 과학에서 어떤 단위 x당 y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 속력의 정의를 한번 써볼 건데, 자, 속력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스피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기호로 s를 쓰자니 이미 위치가 먹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솔직하게 속력이란 표현은 물리학에서 그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그 의미 자체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은 속도에다가 그냥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쓰고 나서 그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d 이렇게 설명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 그래프로 표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저랑 이제 계속 이제 물리학을 배우다 보면
엄청 강조하는 내용들이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많이 강조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 때 아마 해보셨겠지만 물리 문제는 거의 절반 정도가 왼쪽의 상황, 오른쪽에 표 또는 그래프가 주로 나오죠. 보통 그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야? 일단 표나 그래프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건 반드시 챙겨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초 동안 자 100m만큼 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 정의에 따라 자 0에서 10초 사이에 물체 속력을 물어본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지? 바로 10분의 100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이 10분의 100은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이 그래프 상에서 출발, 그다음 도착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10이고 요게 100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뜻하는데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결국 0에서 10초까지의 속력이란 얘기는 한순간의 속력이 아니라 어떤 속력? 한 구간에서의 속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의 그냥 속력이라 부르지 않고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라 불러져요. 그래서 평균을 뜻하는 짝대기를 위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뜻하는 바는 바로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뭐가 궁금해지는 거야? 당연히 어느 한 순간의 속력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하죠? 아까 평균 속력에서처럼 10초와 10초 아주 근처에 시간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잡고 나서 평균 속력을 구하면 사실상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뭘 뜻한다? 바로 순간 속력을 뜻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뜻하는 바는 바로 순간 속력이 되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 뭐지? 수학에서 나오는 평균 배달율과 그쵸? 순간 배달이었나? 맞나?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그래서 뭐 미분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거 필기해 두시고. 쓰시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리책 지금 교재가 이쁘지 않니? 여기 좀 신경 좀 썼는데 개인적으로. 자, 오케이. 다 되셨으면 자,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자, 칠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속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이 델타 t 시간의 구간이 만약에 0과 10초 사이처럼 긴 구간이라면 자, 이 속력은 어떤 속력? 바로 평균 속력이 되어주겠죠. 자, 또 이 시간의 구간이 극히 짧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자, 이 속력은 어떤 속력?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 해석까지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여긴 다 밑줄을 그어 둘게요. 자, 그래프 해석은 항상 늘 중요합니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의 해석하고 나와 있는데 자,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로 밑줄 다 그읍시다. 자, 정해진 시간 구간의 그래프 밑넓이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뜻한다.
자, 그 다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자, 시간에 따른 물체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정해진 시간 구간의 그래프 기울기는 물체의 속력을 뜻한다. 자, 그래서 자, 위의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은 10이죠. 자, 10초일 때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고 20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밑에 거 유퀴즈까지 같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다들? 스무스하죠? 별로 안 어렵죠?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속도 다 쓰시면 속도로 들어갈게요. 물리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 가르친 지 7년 됐고요. 물리만 가르쳐요. 고2 수업도 하고 고3 수업도 하는데 나도 올해 수능 풀어봤거든. 당연히 풀어보겠지. 항상 늘 시간 제곱 풀어요. 한 11분 20초인가 걸렸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만 적어도 확실한 건 저는 제가 푸는 방식대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7년 수업하면서 다른 쌤들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다른 쌤들 풀이를 딱히 따라한 적도 없고 물론 가끔 이제 친구들 보면 이제 그 푸는 이제 그 문제집 보면은 푼 흔적들 있잖아. 풀기 한 흔적들. 이 쌤은 여기 이렇게 가르치는구나를 본 적은 있어도 딱히 다른 쌤 수업을 참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 내가 풀었을 때 그냥 그렇게 잘 풀리니까. 그래서 그것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중에 그쵸 거의 다 함께 수능 때까지 같이 가면 좋겠지만 또 수능 때까지 같이 가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쌤이 처음 가르친 순간부터 지금까지 풀이가 변한 게 있니? 라고 하면 저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똑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적응을 잘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들을 깔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속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속도는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해서 기호로 V를 씁니다. 자, 정의 보시면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써집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쓰고 나면 우리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속력이랑 지금. 그래서 만약에 시간 구간이 긴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속도는 어떤 속도구나? 평균 속도겠구나.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구간이 극히 짧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속도는 순간 속도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 해석까지 이번엔 좀 같이 가져가주시면 자, 물체 운동을 위치 시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할 거고 자,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밑넓이는 당연히 물체의 변이를 뜻하겠죠. 그죠? 자, 해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한번 읽어볼 건데 자, 평균 속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변할 때 전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순간 속도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한 순간의 속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자, 그 다음 내용은 형광펜 꺼내셔서 비춰보겠습니다. 순간 속도의 방향은 그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꼭 그어둘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요거는 잘 기억해 둡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뭐랑 같다? 그 순간 물체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봤다시피 자,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직선상에서만 다룹니다. 그러면 방향은 뭐밖에 없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속도의 부호랑 같다. 이렇게까지 써둘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물체가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면 맞아 틀려?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야? 자,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죠? 왜? 2초 전에 속도가 플러스였죠? 2초 후에 속도는 마이너스죠? 그럼 방향이 변화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해서 이렇게 우리 이거 좀 체크해 두시고 페이지 하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속도로 갑시다. 자, 해서 가속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가속도 영어로 우리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제일 앞에 A 따와서 이렇게 씁니다. 자,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가속도는 바로 뭐다? 델타 T분의 델타 V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랑 비슷하게 정의가 또 가져가잖아. 그래서 자, 또 똑같이 우리 이 시간의 구간이 긴 구간이라면 자, 이 가속은 어떤 가속도? 자, 평균 가속도고요. 자, 그다음 이 시간의 구간이 극히 짧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가 되어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래프 해석 잠깐 정리하면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뜻하는 바는 가속도겠고, 자, 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인널비가 뜻하는 바는 뭘까? 바로 속도 변화량이겠다. 그쵸? 이 정도는 스무스하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평균 가속도. 자,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변할 때 전체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자, 순간 가속도, 어느 한 순간의 가속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해서 자, 그 다음 내용의 형광펜으로 비추고 볼게요. 자, 순간 가속도의 방향은 그 순간 물체의 힘의 방향과 같다. 자, 이게 왜 같죠? 다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은 방향이 없고요. 가속도의 방향이 뭐의 방향? 받고 있는 힘의 방향과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직선상에서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가속도의 부호랑 같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써두시고요. 써두시고.
우리 아까 이 예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라고 할 수 있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물체는 2초 이후에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면 맞아 틀려? 그거는 틀린 거죠. 왜? 마이너스 2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마이너스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밑에 그래프 해석 돼 있고, 자, 역학 그래프 해석 방법 정리. 요거는 모르면 그냥 바꾸세요. 제가 화생을 하든 생지를 하시든. 알겠죠? 요거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교시 너무 쉬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